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러는 겁니까? 개찰구가 훤히 열려 있어도 그 누구도 공짜로 타지 않는 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내내 표검사 한 번 안 해도 알아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치안이 좋다는 선진국에서도 밤거리에 고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100% 훔쳐가기 바쁜데 이상하게 이 나라에선 버스 정류장 유리에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주인 찾으라고 말이죠. 외국인들이 보면 까무러치 이 황당한 광경이 우리에겐 그저 당연한 일상입니다. 평생 전 세계를 돌아다닌 30년 경력의 독일 전문가가 한국 땅을 밟고 경악을 금치 못한 이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품격,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찰구에 철창이 없어도 아무도 무임승차를 안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유럽과 미국의 지하철을 컨설팅해온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마커스 웨버입니다. 베를린에서 태어나 뮌헨에서 교통공학을 공부했고 졸업 직후부터 지금까지 도시교통 인프라 컨설턴트로 일해왔습니다. 베를린, 파리, 뉴욕, 암스테르담. 제가 발을 들인 지하철 시스템만 12개가 넘어요. 그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개찰구입니다. 뉴욕 지하철의 회전식 철창 개찰구를 아십니까? 어른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금속 막대 3개가 돌아가는 구조예요.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뉴욕에서는 지금 이 순간 10명 중 1명이 그 철창을 그냥 뛰어넘습니다.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촘촘히 깔고 경찰을 역마다 배치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2024년 한 해에만 MTA가 무임승차로 잃은 돈이 지하철 기준으로만 3,500억 원이 넘습니다. 철창이 있어도 이 모양인 겁니다. 파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산바리형 개찰구가 역마다 서 있고 출구에는 일방통행 플랩이 달려 있어요. 그래도 파리 지하철은 뉴욕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지저분한 지하철로 꼽힙니다. 무임승차에 손을 놓다시피 한 운영사, 관리가 안 되는 역사,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화장실. 파리 당국은 지금 273개 전역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문제를 이제야 손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속 시스템 없이는 질서도 없다는 것. 그게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몸으로 배운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서울시 교통 관련 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의 교통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머릿속에 이미 보고서의 방향이 잡혀 있었어요. 단속 강화, 스마트 개찰 시스템 도입, 무임승차 방지 예산 확대, 어느 도시에서나 써온 처방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11월 초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수화물을 찾고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개찰구 앞에 섰을 때 저는 발이 멈췄어요. 철창이 없었습니다. 뉴욕의 육중한 회전식 개찰구도 파리의 산발이 구조물도 없었어요. 그냥 얇은 날개 2개가 달린 플랫형 게이트였습니다. 어른 허리까지도 안 오는 높이였어요. 제 기준으로 보면 그냥 걸어 들어가도 되는 구조였습니다. 뛰어넘을 필요조차 없어요. 살짝 손으로 밀면 그만인 게이트였거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러시아어가 막 시작되는 시간대였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개찰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시선을 고정하고 지켜봤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모두가 카드를 꺼내거나 스마트폰을 갖다 댔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도 없었고 주위를 살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기계적으로 카드를 찍고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낯설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철창이 있어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오픈게이트 구간에서 표를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단속원이 없으면 어디서든 누군가는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드는 게 제가 봐온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틈이 이렇게 넓은데도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감각이 왔습니다. 냄새가 없었어요. 뉴욕 지하철 특유의 새냄새와 쓰레기 냄새. 파리 지하철의 퀴퀴한 지하 공기. 제가 수십 년간 맡아온 지하철의 냄새가 여기엔 없었습니다. 조명은 밝고 고르게 깔려 있었고 바닥은 깨끗했어요. 승강장으로 내려가니 선로와 플랫폼 사이에 투명한 스크린도어가 닫혀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문이 정확히 맞춰 열렸고 승객들이 일렬로 탑승했습니다. 저는 베를린에 있는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개찰구에 철창이 없어. 그런데 아무도 무임승차를 안 해. 답장이 금방 왔어요. 네가 잘못 봤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단정했고 테이블 위에는 자료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컨설팅을 시작할 때 제가 어느 도시에서나 가장 먼저 묻는 것들이었거든요. 단속 인력이 몇 명입니까? 무임승차 방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자료집을 한 장 넘기며 제 앞으로 밀어줬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뉴욕 MTA의 수치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기준 뉴욕 지하철 무임승차율 13%. 2018년만 해도 3%였던 수치가 불과 6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뛰었어요. 그 해에 MTA가 무임승차로 잃은 돈은 지하철과 버스를 합쳐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1분마다 330건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1분에 330건입니다. 뉴욕 경찰이 역마다 배치되고 단속 인력이 늘고 체포 건수가 한 해에만 114%가 뛰어올랐어도 숫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봐온 숫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칸으로 시선으로 옮겼을 때 저는 뭔가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수치가 거기 있었습니다. 무임승차, 그러니까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하는 부정승차 건수.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2번 읽어도 같은 숫자였어요. 물리적으로 더 뚫려있는 개찰구, 더 적은 단속 인력. 그런데 수치는 뉴욕과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담당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이 질문을 전에도 들어본 적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막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컨설턴트 생활 30년 동안 제가 만난 교통 담당자들은 예외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더 높은 철창, 더 많은 카메라, 더 강한 처벌. 막고, 잡고, 벌 주는 것. 그게 교통 시스템이 무임승차에 대응하는 방식의 전부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막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철도사업법상 부정승차 적발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이 나와 있었어요. 해당 운임의 30배입니다. 원래 요금의 추가로 30배를 내야 하는 거예요. 상습 적발 시엔 소급 추징까지 가능하고 실제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수백 건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처벌 규정 자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담당자의 말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창이었어요. 도로 위로 버스와 차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공항철도에서 본 풍경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카드를 꺼내는 손들, 머뭇거림 없이 찍고 지나가는 발걸음들. 누군가 지켜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가게를 차렸는데 손님이 딱 한 명인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교통 시스템으로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그 손님이 돈을 안 내면 가게가 닫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에 자물쇠를 달고 경비원을 세우고 CCTV를 돌렸어요. 그런데 서울은 문을 그냥 열어놨는데 손님이 스스로 돈을 냈습니다. 저는 노트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적을 말이 없었어요. 준비해온 질문지가 갑자기 낯선 언어로 쓰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담당자가 자료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현장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보다 현장이 먼저였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현장이 숫자보다 더 저를 당황하게 만들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장 조사 사흘째 담당자가 부산 출장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지하철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한국의 고속철도 KTX를 직접 타봐야 한다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고속철도는 제 전문 영역이기도 했거든요. 독일 ICE, 프랑스 TGV, 일본 신칸센. 고속철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건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전날 미리 발급받은 승차권을 주머니에 넣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독일에서 ICE를 탈 때처럼 개찰구에서 승차권을 스캔하거나 직원에게 보여줄 준비를 하면서요. 개찰구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지하철 같은 플랫형 게이트도 아니고 독일처럼 승차권을 확인하는 단말기도 없었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그냥 열려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만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직원이 서서 표를 확인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열차 안에서 검표를 하겠구나. 유럽에서도 개찰구 없이 탑승하고 차 내에서 승무원이 돌아다니며 표를 확인하는 방식을 쓰는 노선들이 있거든요. 저는 자리에 앉아 승무원을 기다렸습니다. KTX는 출발과 동시에 빠르게 속도를 올렸습니다. 선 밖으로 서울 도심이 스쳐 지나가고 곧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승차권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5분, 10분,
승무원이 객차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표를 걷지 않았어요. 안내 방송을 하고 음료 서비스를 안내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소원을 지났습니다. 현안을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승차권을 손에 쥐고 있어요. 아무도 확인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전 구간 무검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를 달리는 동안 내가 표를 샀는지 안 샀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개찰구도 없고 검표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푼도 내지 않고 탈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저는 조용히 객차를 들러봤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아주 천천히. 누가 불안해 보이지는 않는지, 누가 주변 눈치를 살피지는 않는지. 유럽에서 무임승차자들은 대체로 티가 납니다. 검표원이 다가오면 화장실로 피하거나 다른 칸으로 이동하거나 표를 뒤적이는 척 하거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즈니스석을 가득 채운 승객대, 가족 단위 여행객대, 노트북을 펼친 직장인대,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검표원을 기다리는 사람도 피하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탔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대전을 지났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교통공학적으로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요. 겉밭이 부가운임 30배, CCTV, 예매 데이터 연동기술적 억지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억지력이 완벽해도 사람들은 빈틈을 찾아요. 뉴욕에서 그랬고, 파리에서 그랬고, 베를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객차 안에서는 빈틈을 찾으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낙동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부산이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2시간 내내 손에 쥐고 있던 승차권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확인할까봐가 아니라 그냥 내야 할 것 같아서였거든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단속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표를 사는지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30년간 전자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제게 후자를 물어보게 만들었어요. 부산역 도착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승차권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승차권이었습니다. 부산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담당자와 함께 서울 지하철 여러 노선을 직접 돌아보는 일정이었어요. 컨설팅 보고서를 쓰려면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의 공기를 맡아야 해요. 말 그대로 공기를요. 저는 지하철 역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습관적으로 코를 씁니다. 직업병이에요. 지하철의 냄새는 그 도시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거든요. 뉴욕 지하철 1호선 타임스 스퀘어역에 내려가면 금속과 쓰레기와 습기가 뒤섞인 냄새가 납니다. 파리 메트로는 거기에 오래된 지하 공기 특유의 퀴퀴함이 더해져요. 베를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서울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냄새가 없었어요. 조명은 위층과 같은 밝기였고 바닥은 흰색 계열로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승강장에 내려서자 그 이유가 바로 보였어요. 스크린 도어였습니다. 선로와 승강장 사이를 투명한 유리벽이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만 도어가 열리고 열차가 떠나면 다시 닫혔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만드는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선로 쪽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차단되니 미세먼지가 승강장으로 유입되지 않아요. 열차풍이 없으니 플랫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소음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화재가 나도 연기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스크린 도어 하나가 안전, 공기재, 온도, 소음을 동시에 잡는 겁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전 역에 설치가 된 겁니까? 2009년에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뉴욕 MTA가 스크린 도어 설치를 공식 검토한 게 201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한 역당 설치 비용이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 원이 넘는데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뉴욕 지하철 468개역 대부분이 100년이 넘은 낡은 구조물이다. 승강장 폭이 너무 좁아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뉴욕은 스크린 도어 없이 운행 중이에요. 선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은 그 문제를 15년 전에 이미 끝냈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스크린 도어 설치 이전, 서울 지하철 14호선에서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던 선로, 추락 사망 사고가 설치 완료 이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시스템 하나가 사람을 살린 겁니다. 현장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화장실은 제가 어느 도시를 가든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교통 시스템의 관리 수준이 가장 날 것으로 드러나는 공간이거든요.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니 바로 닿았습니다. 입구 앞에 멈춰섰습니다.
유료 징수기가 없었어요. 베를린 지하철 역사 화장실은 유료입니다. 산이페어 같은 전문 업체가 운영하고 입장료로 보통 1유로를 냅니다. 우리 돈으로 1,500원이 넘어요. 파리 기차역 화장실도 유료고 프랑스 전역의 공중 화장실 대부분이 0.5유로에서 1유로 사이를 받습니다. 급하게 찾아가도 동전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유럽 여행자들이 항상 동전을 챙겨 다니는 이유가 이겁니다. 서울 지하철 화장실은 무료였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없었어요. 세면대 주변에 물기가 없었고 바닥은 건조했습니다. 거울에 얼룩이 없었고 칸마다 휴지가 채워져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1유로를 내고 들어간 화장실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나은 곳도 있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무료인데 깨끗합니다. 개찰구가 열려 있는데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스크린도어가 15년 전에 전력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뭔가 다른 원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단속이나 예산이나 설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요. 담당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다음 역으로 이동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뗐습니다. 머릿속에서 30년간 쌓아온 공식들이 조용히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열흘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초안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 밤이었어요. 저는 숙소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붙잡고 자료를 정리하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베를린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택시를 불렀을 겁니다. 새벽 1시에 베를린 거리를 혼자 걷는 건 익숙한 저도 긴장이 되거든요. 특히 중앙역 근처나 크로이츠베르크일 때는 밤이 깊어질수록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노숙자, 취객, 간간히 들려오는 싸움 소리. 위험하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경계를 늦추기는 힘든 공간이에요. 할인은 더합니다. 관광지 주변 지하철역은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거든요. 저는 여성 동료가 파리 출장 중 야간에 혼자 지하철을 탔다가 돈변을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카카오 택시라는 앱을 현지 직원이 미리 깔아줬거든요. 호출하자마자 3분 만에 차가 왔어요. 깨끗한 차량, 단정한 기사, 미터기가 투명하게 돌아갔습니다. 베를린에서 새벽 택시를 탈 때 느끼는 그 묘한 긴장감이 없었어요. 숙소까지 15분 거리였는데 기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어디서 왔냐고, 한국 음식은 먹어봤냐고. 저는 짧게 대답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서울 거리였습니다.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24시간이거든요. 그 불빛이 골목골목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거리 전체가 생각보다 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었어요. 퇴근길인 듯한 직장인, 친구끼리 걷는 젊은이들, 혼자 이어폰을 끼고 걷는 여성,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눈빛도 없었어요. 저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밤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기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위험요? 여기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묻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제가 여기 공기 있습니까? 하고 물은 것처럼. 차가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앞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여성 한 명이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골목에서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발걸음을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유럽에서 여성 지인들이 야간 이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골목은 피해야 하고 어느 역 출구는 밤에 혼자 나오면 안 되고 이어폰은 한쪽만 끼고 주변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요. 그게 도시에서 밤에 혼자 다니는 여성이 갖춰야 할 기본 생존 수칙 같은 겁니다. 저는 그 수칙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골목의 저 사람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 앞에서 내리면서 저는 요금을 확인했습니다. 미터기에 찍힌 대로였어요. 바가지도 없었고 돌아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기사가 목적지 도착을 확인하고 조용히 떠났어요. 저는 건물 앞에 서서 잠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 앞서 걷던 여성은 이미 골목 저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낀 채 천천히. 가로등 불빛이 그 뒷모습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저는 베를린에 있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새벽에도 여자들이 혼자 걸어다녀. 아내가 물었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아니, 그냥 당연한 것처럼 걸어.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담당자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까지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어요. 20분 거리였는데 서울의 밤거리를 조금 더 직접 느끼고 싶었거든요. 전날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간 풍경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걷기 시작하자마자 골목 분위기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불빛, 치킨집에서 새어나오는 냄새, 3355 걷는 사람들. 위협적인 느낌이 없었어요.
베를린의 밤거리가 주는 그 은근한 긴장감, 어깨를 조금 움츠리게 만드는 감각이 여기엔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걸음이 느려졌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큰 길에서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는 모퉁이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리 패널로 된 작은 대기 공간이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고 정류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유리 패널 한쪽에 뭔가가 붙어 있었어요. 처음엔 안내문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테이프로 고정된 스마트워치 하나였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꽤 고가의 제품이었어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고 스트랩도 멀쩡했습니다. 누군가 이 근처에서 잃어버린 것을 지나가던 다른 누군가가 주었고 그 사람이 여기다 붙여놓은 거였습니다. 주인이 다시 이 자리를 지나갈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가장 잘 띄는 위치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해서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그 자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정류장, 고가의 스마트워치, CCTV 없음. 베를린이었다면 이 조합의 결말은 하나입니다. 저는 그 결말을 수십 번 봐왔거든요. 그런데 시계는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 시계를 주운 사람은 걸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CCTV도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그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위해 수고를 들였어요. 테이프를 찾아서 눈에 잘 띄는 위치를 골라서 단단히 붙여놨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있는 친구 클라우스에게 바로 전송했어요. 클라우스는 함부르크 지하철 시스템을 10년 넘게 담당해온 사람입니다. 이 업계에서 저만큼이나 오래된 사람이에요. 답장이 왔습니다. 합성이야?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어요. 클라우스의 반응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제 눈을 의심했으니까요. 이건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이 장면을 묘사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곧 없어졌을 거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가져가지도 않았고 자리를 옮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저는 사람을 믿지 않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람은 빈틈이 있으면 반드시 이용한다는 전제 위에 개찰구를 세우고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장이 매번 그 전제를 확인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이 버스 정류장이 그 전제를 조용히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도 없이 감시도 없이 그냥 사람이 사람을 배려한 흔적이 테이프 한 조각으로 유리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다시 걸음을 뗐습니다. 숙소까지 남은 거리가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했거든요. 30년간 쉬지 않고 돌아가던 어떤 계산이 그 순간만큼은 멈춰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스마트워치를 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숙소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보고서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거든요. 노트북을 펼치고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카페는 아침부터 제법 붐볐어요. 노트북을 펼친 학생들, 화상통화를 하는 직장인들, 책을 읽는 중년 여성. 저는 그 풍경 속에 섞여 화면에 마주했습니다. 열어둔 파일은 보고서 4챕터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번거한 단속 강화 및 스마트 개찰 시스템 도입. 서울에 오기 전 베를린 사무실에서 초안을 잡을 때 썼던 챕터였습니다. 어느 도시 컨설팅에서나 비슷한 방향으로 써온 챕터였어요. 개찰구 높이를 올리고 AI 카메라를 도입하고 단속 인력을 늘리고 부정승차 적발 시 즉각 고지서를 발부하는 시스템. 뉴욕이 도입하려는 방향이고 파리가 검토 중인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커서가 그 챕터 첫 줄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커피를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도 그대로, 노트북도 그대로, 심지어 커피잔도 테이블 위에 놓인 채로 그냥 그렇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2분, 3분. 옆 테이블 사람들은 각자 자기 화면을 보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테이블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7분, 9분, 10분이 지나서야 그 젊은이가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거였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맞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베를린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봄에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동료가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돌아와 보니 이어폰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고 갔던 이어폰이었어요. CCTV가 있는 카페였고 사람이 많은 낮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없어졌어요.
파리 출장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현지 직원한테서 들었거든요. 카페에서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짐을 다 들고 가거나 옆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그게 도시에서 살아가는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이 카페에서는 그 상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상식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커서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견고한 단속 강화 및 스마트 개찰 시스템 도입. 저는 그 줄을 드래그했습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긴 화면이 됐습니다. 저는 잠시 그 빈 화면을 바라봤어요. 30년치 확신이 들어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동시에 막막했어요. 그 챕터를 지운다는 건 단순히 문장 하나를 삭제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해온 방식 전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작동시킨다. 문장 하나를 쓰고 멈췄습니다. 이걸 보고서에 그대로 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의뢰사가 원하는 건 구체적인 수치와 도입 가능한 시스템 제안이었거든요. 사람이 작동시킨다는 문장은 예산안이 아니었고 설계도면도 아니었으며 단속 매뉴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열흘 동안 서울에서 본 것의 가장 정확한 요약이었어요. 개찰구가 뚫려 있어도 아무도 뛰어넘지 않고 KTX에서 표를 검사하지 않아도 아무도 무단 탑승하지 않고 새벽 골목에서 여성이 혼자 걷고 버스 정류장 유리에 스마트워치가 테이프로 붙어 있고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 일이 없는 나라. 이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화면만 들여다봤는지 몰랐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고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빈 화면을 봤습니다. 써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무엇을 써야 하는지가 분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건 출국 전날 오후였습니다. 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노트북을 닫지 않았어요. 30년 컨설팅 인생에서 가장 오래 고쳐 쓴 보고서였거든요. 분량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쓸 때마다 제 안에 뭔가와 싸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숙소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주인 할머니가 밑반찬을 4가지나 내줬습니다. 다 먹어가자 또 채워졌어요. 돈을 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건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냥 고맙다고 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열흘치 짐이었는데 짐보다 머릿속이 더 무거웠어요. 베를린을 떠날 때 가져온 확신들을 어디다 넣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캐리어에는 들어가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인천에 도착했을 때 내렸던 그 역이었어요. 열흘 전 저는 이 개찰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철창이 없다는 게 낯설어서 뭔가 잘못됐다는 직관이 발동해서요.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통카드를 꺼내 찍고 그냥 통과했어요. 머릿속에서 아무 계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거든요. 탔으면 매야 하는 거니까요. 열흘 전에 제가 그 당연함 앞에서 왜 그렇게 오래 서 있었는지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철도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외곽이 펼쳐졌어요. 아파트 단지, 고가도로,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노트북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열흘이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30년 동안 바꾸지 않은 전제 하나를 이 도시에서 내려놨습니다. 사람은 빈틈이 있으면 반드시 이용한다는 것. 그래서 시스템이 그 빈틈을 막아야 한다는 것. 저는 그 전제 위에 개찰구를 설계하고 단속 매뉴얼을 쓰고 예산안을 짰어요. 그게 이 일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그 전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철창 없는 개찰구, 검표 없는 KTX, 새벽 골목을 혼자 걷는 여성, 버스 정류장 유리에 붙은 스마트워치, 카페에 혼자 남겨진 노트북. 이것들은 시스템의 빈틈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 질서를 만드는 건 철창도, 카메라도, 단속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보고서엔 담지 못한 문장들이 있었거든요. 의뢰사가 원하는 형식에 맞지 않는, 그러나 제가 이 도시에서 실제로 배운 것들이었어요. 천천히 썼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시스템으로 해결하려 했던 문제를 이 나라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풀어놓았다. 그 방식의 이름은 제도가 아니다. 반속도 아니고 설계도 아니다. 나는 열흘 동안 그 이름을 찾으려 했는데 끝내 한 단어로 정의하지 못했다. 다만 이것만은 안다. 서울의 지하철은 사람이 작동시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공항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을 알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개찰구를 나오면서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낮은 플랩 게이트가 조용히 닫혀 있었어요. 아무도 뛰어넘지 않은 개찰구, 아무도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출국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베를린에 돌아가면 클라우스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한번 가봐. 가서 지하철만 타봐도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클라우스가 물을 겁니다. 뭘 보려고?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없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철창 하나 없는 개찰구, 검표 없이 달리는 기차, 새벽 골목을 혼자 걷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 유리에 테이프로 붙은 스마트워치. 마커스가 열흘 동안 본 것들은 사실 우리에겐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특별한 줄도 몰랐던 것들이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이방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